문풍지가 비명처럼 찢어질 듯 덜컥거렸다. 그것은 겨울밤의 매서운 칼바람 탓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니, 인간의 탈을 쓴 그 무엇인가가 저 얇은 창호지 너머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고리를 쥐어뜯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방안을 밝히는 두 자루의 붉은 화촉이 미친 듯이 일렁이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서연은 원앙이 수놓아진 비단 금침 위에 앉아 있었으나 그 화려한 이불은 마치 시신을 감싸는 수의처럼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공포로 인해 푸르스름하게 질려 있었다. 심장은 늑골을 부수고 나올 듯 쿵쿵거려 그 소리가 적막한 심방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핏방울이 맺힐 지경이었으나 다가오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는 그따위 고통쯤은 느껴지지조차 않았다. 문 밖의 존재가 내뿜는 살기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열린 문틈으로 칠흑 같은 어둠이 쏟아져 들어왔고 그 어둠보다 더 짙고 거대한 형체가 문지방을 넘어섰다. 소문으로만 듣던 강우대감, 아니 경성의 모든 이들이 입을 모아 괴물이라 칭하는 사내였다. 사람들은 그가 밤마다 생간을 씹어먹으며 그의 얼굴은 화마가 핥히고 지나가 녹아내린 촛농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다고 했다. 눈을 마주친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거나 미쳐버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서연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어 놓았다. 바닥을 울리는 묵직한 발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올 때마다 서연은 자신의 생명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었지만 극도의 공포는 오히려 눈꺼풀을 강제로 치켜뜨게 만들었다. 사내는 방 한가운데서 멈춰섰다. 역광을 받고 서 있는 그의 덩치는 일반 장정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넓었다. 그가 내쉬는 숨소리는 거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와 흡사했다. 서연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그저 그의 그림자만을 바라보았다. 그림자가 그녀의 무릎 위를 덮치자 마치 차가운 뱀이 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는 듯한 소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방 안에는 기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조르거나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옷가지를 찢어 밝힐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내는 석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견디기 힘든 고문이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서연은 찰나의 순간을 영겁처럼 느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땀방울이 식은땀이 되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어쩌다 내가 이 지옥 같은 곳에 제물로 던져지게 되었는가. 서연의 뇌리에 지난달에 참담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태어나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들을 건사하기 위해 햇바느질로 연명하던 나날들이었다. 가난했으나 비굴하지 않았고 힘들었으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은 새어머니가 들이닥친 빚쟁이들에게 그녀를 팔아넘기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강우 대감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고 한다. 지참금으로 논 5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를 준다더구나. 계모의 목소리에는 딸을 사지로 내몬다는 죄책감 따위는 털끝만큼도 묻어있지 않았다. 오로지 눈앞에 떨어질 재물에 눈이 멀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는 눈동자만이 기억에 선명했다. 아버지는 피를 토하며 반대했으나 이미 집문서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힘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혼례가 결정되자마자 온 동네에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강우 대감에게 시집갔던 전처들이
모두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시신으로 실려나갔다는 이야기. 그 집 담장 너머로는 밤마다 여인의 비명과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심지어 그가 인간이 아니라 천년 묵은 구미호가 둔갑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까지 돌았다. 서연은 그 모든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려 했으나 혼례 가마에 오르던 날 사람들이 던지던 동정, 어린 시선과 혀차는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 화려한 가마는 마치 화려하게 장식된 관 같았고 붉은 혼례복은 피로 물든 수에 같았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그녀는 몇 번이나 혀를 깨물어 자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자신이 죽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병든 아비와 어린 동생들이 눈에 밟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이곳 괴물의 소굴로 들어온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서연의 귓가에 사내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라. 그 목소리는 마치 굵은 자갈들이 서로 부딪히는 듯 낮고 까끌까끌했으나 예상했던 것만큼 벼락같이 큰 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턱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이 흐릿했다. 공포로 인한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현기증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이 사내의 발끝에서부터 허리춤에 매달린 붉은 술 장식을 지나 넓은 가슴팍으로 그리고 마침내 얼굴이 있어야 할 곳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그가 쓰고 있는 검은 가세 챙이 깊게 내려와 있었고 방 안의 조명이 어두워 그의 얼굴 절반 이상이 짙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두 눈동자만이 맹수의 그것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사내가 불쑥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히익 하는 짧은 비명을 터뜨렸다. 그녀의 몸이 벽에 부딪혔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절망감이 엄습했다. 사내의 손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저 큰 손으로 내 목을 꺾으려는 것인가? 아니면 뺨을 내리칠 것인가? 서연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고통을 기다렸다. 그러나 예상했던 타격은 오지 않았다. 대신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그녀의 머리에 씌워진 무거운 족두리를 향해 다가왔다. 사내는 족두리를 벗기려는 듯 손을 뻗었으나 서연이 사시나무처럼 떠는 것을 보고는 멈칫하며 손을 허공에 멈춰 세웠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 아니었다. 어쩌면 망설임 혹은 당혹감에서 비롯된 떨림일지도 몰랐다. 내가 그리도 무서운가? 사내가 나직하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이하게도 자조적인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오. 라고 거짓을 고하기에는 그녀의 몸이 너무나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네. 라고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목숨이 아까웠다. 그녀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사내는 잠시 동안 말없이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떨리는 어깨와 하얗게 질린 손등에 머물렀다. 이윽고 사내의 입에서 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 한숨 소리는 깊고 무거웠으며 마치 천근만근의 바위를 가슴에 얹고 있는 사람의 것처럼 고단하게 들렸다. 그는 뻗었던 손을 거두고 뒷짐을 지며 서연에게서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제야 서연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조금은 옅어지는 듯했다.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을 터. 강우가 등을 돌린 채 차갑게 말했다. 내 얼굴을 본 이들은 모두 기겁을 하거나 도망을 쳤지. 너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방 한 구석에 놓인 탁자로 걸어가더니 그 위에 놓인 독한 술병을 들어 잔도 없이 병째로 들이켰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쭈뼛거리며 그의 뒷모습을 훔쳐보았다.
괴물이라 불리는 사내치고는 그의 등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그가 술병을 탁 내려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안심하거라. 네가 원치 않는다면 손끝 하나 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겁에 질려 우는 여인을 억지로 품을 만큼 비정하지는 않다. 그 말은 서연에게 뜻밖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소문 속에 그는 여인을 탐하고 잔인하게 유린하는 악귀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내는 비록 겉모습은 위협적일지언정 말투와 행동에서는 기이한 예의와 배려가 느껴졌다. 강우는 방 안쪽에 놓인 장롱에서 투박한 무명 이불 한 채를 꺼냈다. 그러고는 서연이 앉아있는 화려한 금침과는 정반대편인 방구석으로 가서 이불을 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묵을 것이다. 너는 편히 쉬거라. 그는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그대로 자리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 누웠다. 서연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정말 첫날 밤의 풍경이란 말인가. 신랑이 신부를 두고 방구석에 처박혀 잠을 청하다니 안도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정말로 저대로 잠이 들 것인가? 혹시 내가 방심한 틈을 타서 짐승으로 돌변하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 무릎을 끌어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태세를 갖추었다. 촛불 심지가 타닥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메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사내 쪽을 살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서연은 조금 더 자세히 그를 관찰했다.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그의 옆얼굴이 촛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드러났다. 소문대로 그의 왼쪽 뺨에서 목덜미까지 이어지는 피부는 붉고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화상 자국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살이 타는 고통이 전해져 오는 듯한 끔찍한 흉터였다. 그러나 흉터가 없는 오른쪽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수려했다. 오뚝한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 짙은 눈썹은 무인의 기상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마치 한 얼굴에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듯한 기이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저 흉터는 대체 어쩌다 생긴 것일까? 그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소문은 어쩌면 저 끔찍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지어낸 허상이 아닐까? 그때 갑자기 강우가 괴로운 신음을 토해내며 몸을 뒤척였다. 안 돼, 뜨거워. 그는 악몽을 꾸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었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뒤덮고 있었다. 강인해 보이던 사내가 꿈속에서 무언가에 쫓기며 아이처럼 끙끙 앓고 있었다. 서연은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흉터가 있는 부위는 열기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 사람도 아픈 사람이구나. 서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연민이라는 낯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매 끝으로 조심스럽게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강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맹수가 먹잇감을 포착하듯 순식간에 그의 손이 서연의 손목을 낚아챘다. 누구냐? 그의 눈동자는 방금 전까지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이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강한 힘에 이끌려 바닥으로 넘어졌다. 강우는 순식간에 서연의 위로 올라타 그녀를 제압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일장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흉터와 분노가 뒤섞여 그야말로 지옥의 야차와 같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렸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애원하는 목소리에 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잡고 있는 것이 자객의 칼날이 아니라 가녀린 신부의 손목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가 천천히 소나귀에 힘을 풀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우는 서연의 위에서 물러나 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미안하구나.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흉터가 촛불 아래서 더욱 붉게 도드라져 보였다. 서연은 옥신거리는 손목을 감싸 쥐고 몸을 일으켰다. 방금 전에 살기 어린 눈빛은 분명 공포스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를 목격한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무조건적인 괴물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사내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아니 세상이 알려고 하지 않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다. 밤은 아직 길었고 바깥바람은 여전히 흉흉하게 울어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절대적인 공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호기심과 연민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 기나긴 밤이 지나고 나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촛불이 다 타들어가 가물거리는 어둠 속에서 서연은 묵묵히 사내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새벽닭이 술을 치는 소리에 서연은 번쩍 눈을 떴다. 낯선 천장이었다. 거뭇하게 그을린 석가래와 색이 바랜 벽지는 이곳이 어제 자신이 끌려오듯 들어온 괴물의 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기며 주위를 살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지난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던 사내, 강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정갈하게 개어진 무명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곳에 사람이 머물렀다는 흔적만을 남기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목과 팔다리를 더듬어 보았다. 으스러진 곳도 뜯겨나간 살점도 없었다. 살아남았다. 그 흉흉한 소문 속에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긴 것이다. 안도감이 밀려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희뿌옇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도 이 저택의 감도는 음산한 기운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하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팻마루로 나섰다. 차나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저택의 풍경은 기가 막힐 정도로 황량했다. 한때는 세도가의 위세를 자랑했을 기와집들은 관리가 되지 않아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나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연꽃 줄기만이 앙상하게 남은 연못물은 썩어서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주인인 강우의 마음처럼 황폐하고 고독해 보였다. 서연이 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나이 지긋한 노비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서연이 다가가 인기척을 내자 노비는 화들짝 놀라며 뒤로 넘어질 듯 물러섰다. 그녀는 서연을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아, 아씨. 살아 계셨습니까? 노비의 목소리는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질문 자체가 이곳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신불한 하룻밤 만에 시체가 되어 나가는 재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마님은 어디 계시느냐? 서연의 물음에 노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랑채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별채에 계십니다요. 허나 절대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낮에는 그나마 얌전하시지만 언제 또 발작을 일으켜 사람을 해칠지 모릅니다. 지난번 들어왔던 하녀 하나도 호기심에 기웃거리다 다리가 부러져 나갔습죠. 노비는 소름 끼친다는 듯 몸을 부르르 떨며 서연에게 경고했다. 그들의 눈에 강우는 주인이 아니라 집안에 갇혀있는 시한폭탄 같은 맹수였다. 서연은 노비가 차려준 조촐한 아침상을 받았다. 찬밥 덩어리와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으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라는 노비들의 만류를 무시하고
집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었다. 언제 죽을지 모를 운명이라 해도 웅크리고 앉아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그녀의 성정에 맞지 않았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사랑채 쪽으로 향했다. 사랑채는 안채와 달리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굳게 닫힌 대문에는 녹슨 자물쇠 대신 굵은 빗장이 걸려 있었다. 담장 너머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처럼 고요했다. 서연은 담장 귀퉁이에 깨진 기와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의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 평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강우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 보았던 검은 갓을 벗어두고 긴 머리카락을 상투 틀어 올린 상태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피 묻은 칼이나 짐승의 뼈다귀가 아니라 낡은 서책 한 권이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책을 읽고 있었다. 때때로 책장을 넘기는 손길은 섬세했고 글을 읽어 내려가는 눈빛은 깊고 진중했다. 햇살이 그의 오른쪽 얼굴을 비추었다. 흉터가 없는 그쪽 얼굴만 본다면 그는 영락없이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고고한 선비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사람을 잡아먹고 생간을 씹는다더니 책을 읽는 괴물이라니. 소문과 실체 사이의 괴리감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와 강우의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았다. 그 바람에 그의 왼쪽 얼굴이 드러났다. 붉고 쭈글쭈글하게 엉겨붙은 화상 흉터가 턱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강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흉터 부위를 손으로 감싸 쥐었다. 고통스러운 듯 입술을 깨무는 그의 모습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책을 덮고 한숨을 내쉬더니 품속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흉터에 발랐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은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진 듯 고단해 보였다. 서연은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람들이 말하는 괴물의 형상이란 저 끔찍한 상처를 두고 하는 말이었고 사람을 해친다는 말은 그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과장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서연이 인기척을 냈는지 강우가 휙 고개를 돌려 담장 쪽을 쏘아보았다. 거기 누구냐?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서연은 황급히 몸을 숨기려 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강우가 순식간에 평상에서 내려와 담장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발놀림은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날렵했다. 담장 너머로 그의 서늘한 눈동자가 서연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접니다. 나으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강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분노보다는 당혹감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내 처소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일렀거늘. 겁도 없이 어찌 이곳을 훔쳐보는 것이냐. 방 안에만 갇혀있기 답답하여 잠시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강우는 혀를 쉼차며 뒷짐을 졌다. 이곳은 네가 함부로 다닐 곳이 아니다. 하인들의 입방아를 듣지 못했느냐? 내가 너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문 말이다. 그는 짐짓 위협적인 말투로 서연을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으리는 책을 읽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서책을 읽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강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가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것인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속까지 사람은 아닌 법이다. 강우는 축객령을 내리듯 손을 휘저었다. 돌아가라. 내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숨만 쉬며 지내거라. 그것이 네가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다. 그는 다시 뒤돌아 평상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지만
서연은 그 단호함 속에 숨겨진 짙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타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먼저 밀어내는 것 같았다.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안채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하녀들은 수근거리며 서연을 힐끔거렸다. 저 아씨 기어이 별채까지 갔었나 봐. 채채 명을 재촉하는구먼. 오늘 밤에라도 사단이 날 거야. 그들의 속삭임은 악에 차 있었고 그 밑바닥에는 알 수 없는 쾌감마저 서려 있었다. 남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낮에 보았던 강우의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정이 넘어가자 다시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에 섞여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으아, 끄아. 짐승의 울부짖음 같기도 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비명 같기도 한 소리였다. 안채의 문풍지가 덜덜 떨릴 정도로 처절한 소리였다. 서연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이것이 바로 소문 속의 그 소리였다. 사람들이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는 소리라고 했던 바로 그 소리. 하지만 낮에 보았던 강우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기억하는 서연에게 그 소리는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포식자의 포효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병자의 신음이었다. 서연은 갈등했다. 이대로 귀를 막고 모른 척해야 하는가? 아니면 확인해야 하는가? 공포는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연민과 호기심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겉옷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마당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비명 소리는 사랑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인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자기 처소에 틀어박혀 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홀린 듯 사랑채로 향했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하고 끔찍했다. 살이 타는 고통, 뼈가 깎이는 아픔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굳게 닫혀있던 사랑채 문은 안에서 걸어 잠그지 않았는지 삐거덕거리며 열렸다. 별채 안의 풍경은 참혹했다. 방 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서책들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촛대는 넘어져 불이 꺼져 있었다. 달빛만이 창호를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다. 강우는 방바닥을 기어 다니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헐떡거렸다. 상의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드러난 상반신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뜨거워, 불을 꺼다오, 제발. 그는 환각을 보는 듯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흉터가 달빛을 받아 시퍼렇게 빛났다. 그것은 단순한 화상 흉터가 아니었다. 마치 불길이 살아 움직이며 그를 집어삼키려는 듯 끔찍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싸우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그를 태워버렸던 화마였다. 그는 매일 밤 그 끔찍했던 화재의 순간을 반복해서 겪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며 피해 다닐 뿐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가슴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으리, 정신 차리세요. 서연이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강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는 서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칠게 밀쳐냈다. 오지마, 다 죽는다, 도망쳐. 그는 자신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 불에 탈까봐 그녀를 밀어내고 있었다. 무의식 속에서도 그는 타인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그를 꽉 끌어안았다. 불은 없습니다. 나으리, 여기는 안전합니다. 눈을 뜨세요. 서연이 목청껏 소리쳤다. 그녀의 차가운 체온이 불덩이 같은 강우의 몸에 닿자 그가 흠칫하며 몸을 떨었다. 광란에 휩싸여 있던 그의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다.
초점이 없는 몽롱한 눈빛이었지만 서연의 간절한 외침이 그의 의식 한 구석에 닿은 듯했다. 불이 아니냐?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네, 아닙니다. 꿈입니다. 그저 악몽일 뿐입니다. 서연은 아이를 달랬듯 그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강우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는 힘이 빠진 듯 서연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그의 묵직한 체중이 서연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땀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비릿한 쇠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났다. 그것은 괴물의 냄새가 아니라 고독한 사내의 채취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땀에 젖은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강우의 몸이 움찔거렸지만 이내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몸을 맡겼다. 방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윙윙거리며 울어댔지만 두 사람이 엉겨있는 이 작은 공간만큼은 기이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서연은 확신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괴물은 이곳에 없다고, 단지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가여운 영혼만이 있을 뿐이라고. 날이 밝아오자 하인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나왔다가 별채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다. 밤새 비명이 들리더니 결국 세아 씨도 당했나 보군. 시신이라도 수습해야 하지 않겠나? 그들의 잔인한 대화가 들려올 즈음 서연이 별채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전날과 달리 또렷하고 강인해져 있었다. 하인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다. 서연은 그들을 향해 차갑게 일갈했다. 대감마님께서 편찮으시니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을 대령하라. 그리고 의원을 부를 채비를 하라.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움직이지 않았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서연이 호통을 치자 그제야 그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잠든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밤새 겪은 고통으로 패숙했지만 악몽에서 깨어난 덕분인지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묻은 땀과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화상 자국 위로 그녀의 손길이 머물렀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불길 속에서 무언가를 감싸 안으려다 생긴 듯한 등에서부터 어깨를 감싸고 앞으로 넘어오는 형태였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연의 마음에 싹튼 연민은 이제 강한 호기심과 그를 지키고 싶다는 의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괴물의 신부라는 오명을 쓰고 팔려왔지만 그녀는 이제 진짜 자신의 남편을, 이 고독한 사내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구해내리라 다짐했다. 저택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의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깨진 창호지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강우의 감긴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다. 지독한 두통이 관자놀이를 짓누르는 감각과 함께 그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다. 낯선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그것은 늘 그를 감싸고 있던 퀴퀴한 곰팡내나 타 들어가는 듯한 고통의 냄새가 아니었다. 은은한 국화향기 혹은 잘 말린 빨래에서 나는 햇볕 냄새와도 같은 따스한 내음이었다. 강우는 번쩍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이마를 덮고 있는 하얀 손수건과 그 옆에 단정히 놓인 탕약 한 사발이었다. 지난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들었다. 발작, 비명, 그리고 자신을 끌어안았던 가녀린 팔의 감촉. 그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려 신음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끔찍한 몰골을 보이고 말았다는 수치심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평생을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온 그에게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들킨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때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강우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려
자신의 얼굴, 특히 흉측하게 일그러진 왼쪽 뺨을 가리려 했다. 오지 마라. 내 방에 들이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그의 고함 소리는 쉰 목소리 탓에 위험이 서기보다는 애처롭게 들렸다. 서연은 그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은 덤덤했으나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깨어나셨습니까? 밤새 열이 심해 걱정했습니다. 의원을 부르려 했으나 나으리께서 사람 들이는 것을 싫어하실 듯하여 제가 약초를 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마치 지난밤 광란의 도가니가 꿈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일상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다. 강우는 그 태어남에 오히려 말문이 막혀버렸다. 어찌 도망가지 않았느냐? 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그토록 흉한 꼴을 보이고 너를 해칠 뻔하였는데 어찌 아직도 이 지옥 같은 곳에 남아있는 것이냐? 그는 서연이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경멸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볼 것이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아 식은땀을 닦아줄 뿐이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배웠습니다. 지옥이라 한들 서방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제가 있을 곳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교과서적인 가르침을 읊는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팔려온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의지로 이곳에 머물기로 선택한 여인이었다. 강우는 그녀의 곧은 눈동자를 마주하며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기묘한 안도감이었다. 낮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연이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며 집안일을 지시하자 처음에는 코웃음 치던 하인들도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강우의 침묵에 눌려 하나둘 따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우가 머무는 별채에 찢어진 문풍지를 새로 바르고 먼지 쌓인 서책들을 햇볕에 말렸다. 강우는 방 안쪽 그늘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햇살 아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서연의 모습은 잿빛으로 죽어있던 이 저택에 유일하게 피어난 생명 같았다. 그는 책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문 밖을 향했다.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드는 평온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해가 기울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다시금 불안감이 엄습했다. 밤은 괴물의 시간이었고 어둠은 그의 상처를 텄게 만드는 독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이 다시는 자신의 밤을 목격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해가 지자마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껐다.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 문 밖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으리 주안상을 봐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지요. 강우는 숨을 죽였다. 돌아가라. 밤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 그는 차갑게 내뱉었다. 하지만 문 밖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어둠 속에 숨어 계실 작정이십니까? 달빛이 이리도 밝은데 그림자만 끌어안고 사시기에는 나으리의 세월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서연의 말은 폐부를 찔렀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을 열고 소리쳐 쫓아내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렸다. 긴 침묵 끝에 결국 빗장이 풀리는 소리가 났다. 끼익. 문이 열리자 달빛과 함께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소반에 맑은 청주 한 병과 정갈한 안주를 담아 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아 오로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만이 사물을 분간하게 했다. 강우는 방구석 어둠 속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상을 내려놓고 그의 등 뒤에 앉았다. 술 한 잔 올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잔에 술을 따르는 소리가 쪼르륵 하고 정적을 깼다. 강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달빛이 그의 얼굴 반쪽을 비추었다. 흉터가 있는 쪽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술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네가 정령겁이 없는 모양이구나. 강우가 자주 섞인 웃음을 흘렸다. 내 얼굴을 똑바로 보고도 술이 넘어가더냐. 그는 짐짓 위협적으로 얼굴을 달빛 쪽으로 들이밀었다. 드디어 강우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가 왼쪽 눈가에서부터 뺨을 타고 목덜미까지 뱀처럼 휘감겨 있었다. 눈꺼풀마저 살짝 일그러져 있어 왼쪽 눈은 핏발이 선 채 기묘하게 번들거렸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이 씌었다, 저주받았다 하며 침을 뱉고 도망칠 만한 참혹한 형상이었다. 강우는 서연의 눈에서 공포를 기대했다. 아니, 차라리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그래야 자신이 다시 그 익숙한 고독 속으로 숨어들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슬픔이 가득 담긴 눈으로 마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아이를 보듯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흉터의 추함이 아니라 그 흉터 밑에 새겨진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고 있는 듯했다. 서연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강우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나려 했으나 등 뒤는 벽이었다. 서연의 따뜻한 손가락 끝이 그의 일그러진 뺨에 닿았다. 차가운 흉터 위로 전해지는 온기는 벼락처럼 강우의 전신을 강타했다. 이것은 괴물의 낙인이 아닙니다.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길은 거친 피부를 어루만지며 흉터의 결을 따라 움직였다.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뜨거우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린 듯 떨리고 있었다. 강우는 숨을 멈췄다. 지난 5년 화재 사고 이후 그 누구도 그의 상처를 만져준 적이 없었다. 의원조차 징그러워하며 헝겊으로 덮어버리기 급급했고 아버지조차 그를 외면했다. 그런데 이 여인, 팔려오듯 시집온 이 여인이 자신의 가장 추악한 부분을 어루만지며 울고 있었다. 강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억눌러왔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만지지 마라. 더럽다. 강우가 쉰 목소리로 거부하려 했으나 서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아니요, 더럽지 않습니다. 이것은 훈장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가 아닙니까? 서연의 말에 강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그날 밤의 비밀을 그녀가 꿰뚫어 본 것만 같았다. 강우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가 오열하듯 토해냈다. 서연은 그제야 술상을 옆으로 밀어내고 그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저주는 거짓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서연의 단호한 눈빛이 강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붙잡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속일 수도 밀어낼 수도 없음을 깨달았다. 긴 침묵 끝에 강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가 일어난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 밤 별채에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시 강우는 가문의 장자로서 촉망받는 무관이었다. 그러나 계모신 씨는 자신의 친아들인 민재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머무는 사랑채의 원인 모를 불길이 치솟았다. 사람들은 불길이 너무 거세어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은 오직 강우뿐이었다. 민재는 내 동생이었다. 배는 달랐어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아이였지. 강우는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 기절해 있는 민재를 찾아내어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나는 내 등을 불길에 내어주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오직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강우가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 흉터 부위를 움켜쥐었다. 그는 민재를 마당에 던져놓고 쓰러졌다. 다행히 민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으나 강우는 전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그러나 깨어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웅의 대우가 아니라 잔인한 누명이었다. 계모신 씨는 강우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동생을 죽이려고 불을 질렀다가 제풀에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렸다. 민재 그놈마저 깨어나더니 내 눈을 피하더구나. 어미의 치마폭 뒤에 숨어 형님이 무섭다며 거짓 증언을 했다. 배신감은 화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버지는 계모의 말에 넘어가 강우를 별채에 유폐시키고 괴물이라 부르며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 이야기를 마친 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 나는 사람을 구하고도 괴물이 되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자조적인 그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왜곡된 현실에 대한 분노였다. 그녀는 강우의 두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었다. 나으리는 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따뜻한 분이십니다. 서연이 힘주어 말했다. 그 흉터는 나으리께서 동생분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부끄러워하실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서연의 말은 어둠 속에 갇혀있던 강우의 영혼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말을 이 여인이 해주고 있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서연의 뺨을 감쌌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고맙다. 나를 사람으로 봐주어서.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서연은 강우의 품에 안겼다. 그의 품에서는 더 이상 고독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위로의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강우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그는 꿈속에서 서연과 함께 매화나무 아래를 거니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평온함도 잠시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 짧은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계모신 씨가 단순히 강우를 폐인으로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남은 재산마저 삼키려 한다는 소문이 저작거리에 파다했기 때문이다. 강우의 명예를 되찾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서연 자신이 칼을 뽑아 들어야 할 때였다. 그녀는 강우의 가슴에 귀를 대고 그의 규칙적인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내일 해가 뜨면 더 이상 숨지 않겠노라고. 탐욕스러운 자들이 들이닥친다면 이 사내가 흘린 피눈물만큼 그들에게 되돌려 주겠노라고.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지만 방 안의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단단한 성벽처럼 버티고 있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다가올 싸움을 예고하는 전장의 나팔 소리처럼 들려왔다. 평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짧고 허무했다. 서연과 강우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맞은 첫 아침. 그 따스한 햇살이 채 마당을 덮이기도 전에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이놈들아, 빗장을 부수어서라도 당장 문을 열어라. 찢어질 듯 날카로운 여인의 고함 소리가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와르르 무너진 대문 너머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먼지 구름을 뚫고 수십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난입했다. 그들의 선두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들거리는 중년 여인. 바로 강우의 계모 신씨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관복을 입었으나 뱃살이 출렁거릴 만큼 비대한 탐관오리. 최현감이 거만하게 뒷짐을 지고 들어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까지 무슨 구경이라도 난 듯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평화롭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안채에서 뛰쳐나온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구석으로 숨어들었고 서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마당으로 나섰다. 그녀의 뒤로 강우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으려 했으나 서연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강우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또다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당당하게 신씨 앞을 막아섰다.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대감마님께서 엄연히 살아계신 집안에 허락도 없이 이리 난입하시다니요. 서연의 목소리는 카랑카랑하게 울려 퍼졌다. 신씨는 코웃음을 치며 부채로 코를 막는 신욕을 했다. 어머, 냄새야. 시체 썩는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년이 아직 살아있었느냐? 내 아들 강우가 너를 잡아먹지 않고 살려둔 것을 보니 내 고기 맛이 퍽 없었나 보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독사보다 더 맹독을 품고 있었다. 최현감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서연의 고운 자태를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다. 부인, 말이 심하구려. 우리는 단지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아 조사를 나온 것이오. 밤마다 괴물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투서가 관아에 빗발치니 고을 수령으로서 어찌 모른 척하겠소. 그는 짐짓 점잖은 척했으나 탐욕스러운 눈동자는 이미 저택의 곳곳을 훑으며 돈이 될 만한 것들을 계산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 집의 주인은 이미 미쳐버려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 법도에 따라 그 모친인 신씨 부인에게 재산 관리권을 넘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그것이 본색이었다. 그들은 강우를 금치산자로 몰아 정신병동이나 다름없는 곳에 가두고 이 거대한 저택과 남겨진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작당하고 온 것이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 남편은 멀쩡합니다. 서연이 소리쳤다. 괴물이라니요, 미쳤다니요. 그것은 모두 어머님께서 꾸며낸 헛소문이 아닙니까? 서연의 외침에 신씨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눈짓으로 하인들을 시켜 서연을 강제로 무릎 꿇리게 했다. 억센 장정 2명이 서연의 양팔을 비틀어 바닥에 짓눌렀다. 이 천한 것이 어디서 눈을 부라리느냐. 내년도 한통 속이구나. 미친 괴물에게 홀려 제 정신이 아닌 게야. 여봐라. 당장 별채를 뒤져라. 그 괴물을 끌어내라. 내 오늘 그놈의 흉측한 가면을 벗기고 이 집안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 신씨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우르르 별채로 몰려갔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안 돼,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 우당탕탕 별채의 문짝이 부서지고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잠시 후 강우가 장정들에게 질질 끌려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갓은 벗겨지고 상투는 풀어헤쳐져 산발이 된 채였으며 옷가지는 찢겨 있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왼쪽 얼굴, 그 끔찍한 흉터가 대낮의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히익 하며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 저것 봐. 진짜 괴물이야. 사람 얼굴이 아니네. 참참참. 수군거림과 경멸 어린 시선들이 화살처럼 강우에게 꽂혔다. 강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었다. 5년 전 그날처럼 모든 세상이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다. 신씨는 쾌재를 부르며 강우에게 다가갔다. 보아라. 이것이 내 아들이라니 내 속이 문드러지는구나. 제 아우를 죽이려다 천벌을 받아 적골이 된 것을. 신씨는 강우의 뺨을 짝 소리가 나도록 후려쳤다. 강우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강우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가 힘을 쓰면 이깟 장정들쯤은 순식간에 제압할 수 있었으나 혹여나 자신이 폭력을 휘두르면 서연마저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통제불능의 괴물로 낙인 찍힐까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 울부짖었다. 최현감은 혀를 차며 서연에게 다가갔다. 쳇세, 저런 흉물과 사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먼. 세아씨, 이제 그만 고집 꺾고 이리 오시게. 내 첩실로 들어온다면 호의호식하며 살게 해줄 터이니. 최현감의 더러운 손이 서연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최현감의 손을 거칠게 쳐내고는 그의 면상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지아비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놈들이 감히 어디에 손을 대느냐. 정적.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감히 고을 현감에게 침을 뱉다니. 최현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최현감이 서연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내리꽂혀야 할 손바닥은 오지 않았다. 대신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바닥에 처박혀 있던 강우가 어느새 몸을 일으켜 최현감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의 악력에 최현감의 팔목이 기괴하게 꺾여 있었고 현감은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강우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온몸에서는 시퍼런 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 부인에게 손대지 마라. 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묵직하게 좌중을 압도했다. 신씨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저놈이 미쳤나. 여봐라. 저놈을 쳐라. 죽여도 좋다. 신씨의 고함에 멈칫하던 수십 명의 장정들이 일제히 강우에게 달려들었다. 몽둥이와 칼날이 허공을 갈랐다. 서연은 피하세요. 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강우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날아오는 몽둥이를 맨손으로 받아냈다. 빡 하는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두동강이 났다. 강우는 부러진 몽둥이 조각을 낚아채어 순식간에 장정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번개처럼 빨랐다. 지난 5년간 그는 방 안에 갇혀 절망만 했던 것이 아니었다. 밤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며 무너진 몸을 일으키기 위해 무예를 연마해왔던 것이다. 그의 무예는 화려한 거칠애가 없는 오로지 상대를 제압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실전 무술이었다. 크악, 장정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강우의 주먹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났고 그의 발차기에 맞은 자들은 담벼락까지 날아가 처박혔다. 그는 화상으로 인해 근육이 뒤틀린 왼쪽 팔마저도 무기로 사용했다. 흉터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뚫고 나온 지옥의 증표이자 그를 더욱 강인하게 만드는 갑옷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병약한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일당백의 무신이 강림해 있었다. 서연은 강우의 등 뒤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등, 화상 자국이 선명한 그 넓은 등이 세상 그 어떤 성벽보다 든든하게 느껴졌다. 순식간에 마당은 신음하는 장정들로 가득 찼다. 서 있는 사람은 오직 강우와 서연, 그리고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신씨와 팔이 꺾인 채 주저앉은 최현감뿐이었다. 강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씨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서린 압박감에 신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강우야, 내 아들아, 애미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신씨는 비굴하게 손을 비벼댔다.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우는 그녀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다. 그것은 5년 전 화재가 났던 날 현장에서 주웠던 불쏘시개 조각이었다. 그곳에는 신씨 가문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머니, 강우가 차갑게 불렀다. 5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보았던 것은 춤추는 화마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지르고 도망치던 어머니의 하인. 칠성이의 뒷모습도 똑똑히 보았지요. 신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게 무슨... 강우는 말을 이었다. 민재를 죽이고 그 죄를 제게 뒤집어 씌우려 하셨죠. 하지만 하늘이 도우셨는지 민재는 살았고 저 또한 살아남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침묵했던 것은 민재가 받을 충격을 염려해서였습니다. 허나 이제는 아닙니다. 강우는 뒤를 돌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렸다. 내게는 이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강우는 최현감을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관복을 입은 도둑놈아, 잘 듣거라. 내 재산을 탐내어 죄 없는 자를 괴물로 몰아세운 죄, 그리고 남의 부인을 욕보이려 한 죄, 내 반드시 한양의 사원부에 고하여 내 놈의 관모를 벗기고 곤장을 치게 만들 것이다. 최현감은 고통과 공포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조아렸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저 여편네의 펜에 넘어가서 비굴한 변명이 이어졌지만 강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환호와 탄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우 대감이 저리도 늠름한 분이셨어? 계모가 범인이었어? 세상에 천벌을 받을 년.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강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겉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다친 데는 없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살벌함이 거짓말처럼 다정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으리야말로 상처가 터지셨습니다. 격렬한 움직임 탓에 그의 흉터 부위에서 핏물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강우는 씩 웃었다. 흉측하다고 여겨졌던 그의 미소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듬직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대가 무사하니 그것으로 족하오. 그때 대문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타이밍 좋게 들이닥친 암행어사의 역졸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실 서연은 며칠 전 강우가 잠든 사이에 몰래 한양에 있는 아버지의 옛 지인인 김판서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이다. 강우의 억울함과 신씨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치밀한 준비와 강우의 무력이 만나 드디어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낼 순간이 온 것이었다. 역졸들에게 포박당하는 신씨와 최영감을 뒤로하고 강우와 서연은 서로의 손을 꽉 맞잡았다. 폐허가 된 마당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길고 긴 겨울밤이 끝나고 드디어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계절의 변화는 자연의 섭리였으나 강우의 저택에 찾아온 봄은 단순한 계절의 순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암행어사의 출두 이후 고을은 발칵 뒤집혔다.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신씨와 최현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며칠 밤낮으로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응당한 대가였다. 사헌부의 추상 같은 판결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신씨는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의붓아들을 모함하고 살해하려 한 죄로 노비로 강등되어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고 최현감은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의 죄가 드러나 삭탈관직 당하고 곤장 100대를 맞은 뒤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썩은 환부가 도련해지자
비로소 강우의 이름 위에 덧씌워져 있던 오명도 깨끗이 씻겨 내려갔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괴물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불길 속에서 아우를 구한 의로운 형이자 부패한 관리를 맨손으로 제압한 무신이라 칭송하며 우러러 보았다. 저택의 풍경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다. 서연은 안주인으로서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에 나섰다. 그녀의 진두지휘 아래 하인들은 겨우내 쌓였던 먼지를 털어내고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아 올렸다. 썩어가던 연못물은 퍼내고 맑은 물을 새로 채웠으며 잡초가 무성하던 마당에는 화초를 심었다. 서연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공간이 생기를 되찾았다. 칙칙했던 회색빛 기와집이 본래의 고풍스러운 자태를 드러내자 사람들은 그제야 이 집이 얼마나 위험 있는 곳이었는지를 깨달았다. 하인들의 눈빛 또한 달라졌다. 예전에는 공포와 경멸이 서려 있었으나 이제는 강우와 서연을 향한 존경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단순한 양반이 아니라 진정한 힘과 덕을 갖춘 분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서연이 사랑채 마루를 닦고 있을 때 강우가 다가와 그녀의 손에 쥐어진 걸레를 빼앗았다. 부인, 이제 그만 쉬시오. 이러다 몸이 상하겠소. 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갓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왼쪽 뺨의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햇살 아래 드러난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묵은 때를 벗겨내는 일이 이토록 즐거운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이 밝아지니 제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는 듯합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새롭게 단장된 마당을 바라보았다. 연못에는 비단잉어가 헤엄치고 담장 밑에는 노란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다 그대 덕분이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에서 썩어갔을 것이요. 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준 것은 바로 그대요. 강우가 투박한 손으로 서연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서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서방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시던 빛을 잠시 구름이 가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바람을 불어 그 구름을 걷어낸 것뿐이지요.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강우의 이복동생 민재였다. 그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문 앞에 서 있었다. 어미인 신씨가 유배를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는 초라한 행색이었다. 하인들이 그를 쫓아내려 했으나 강우가 막아섰다. 사랑채로 들어온 민재는 강우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구해주셨는데 저는 어미가 무서워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민재는 바닥에 머리를 대시며 오열했다. 그는 심약하고 유약했을 뿐 본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었다. 어미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꼭두각시처럼 살아왔던 그 또한 탐욕의 피해자였다. 강우는 말없이 민재를 내려다보았다. 5년 전 불타는 석가래 밑에서 이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던 순간이 떠올랐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증오했던 밤들도 있었다. 허나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도끼를 모두 녹여버린 탓이리라. 강우는 천천히 몸을 굽혀 민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형님. 민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네 어미의 죄는 무겁다. 허나 너는 그저 나약했을 뿐이다. 너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라는 것을 내 부인을 통해 배웠으니 말이다. 강우는 민재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가서 네 삶을 살아라.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동생이 아니라
오롯이 너 자신으로 살아라. 그것이 네가 지은 죄를 갚는 길이다. 민재는 꺽꺽거리며 울음을 삼키다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하고 물러갔다.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강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비로소 풀리는 느낌이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등을 쓸어주었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금 신방에 들었다. 첫날 밤에 그 공포스럽고 삭막했던 방은 온데간데 없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백합 향이 감돌았고 곳곳에 켜진 촛불들이 따스한 황금빛으로 실내를 밝히고 있었다. 원앙금 침은 포근하게 깔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정갈한 다과상이 놓여 있었다. 목욕재개를 마친 강우가 들어왔다. 하얀 속적삼 차림의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붉은 흉터가 도드라져 보였지만 서연의 눈에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함이 아닌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훈장처럼 보였다. 강우는 서연 앞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첫날 밤에는 그대를 제대로 보지 못했소. 내 꼴이 부끄러워 피하기 급급했으니 그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저 또한 두려움에 눈이 멀어 서방님의 진심을 보지 못했지요. 서연이 수줍게 대답했다. 강우가 서연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서연의 부드러운 피부를 스치자 찌릿한 전율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부인, 내 평생 그대를 은인으로, 연인으로, 그리고 반려자로 아끼고 사랑하겠소. 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이 맹세는 변치 않을 것이요. 강우의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으나 바위처럼 묵직하고 진실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또한 서방님의 곁에서 영원히 그림자가 되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강우는 서연을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하나로 수놓았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시절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틔우기 위한 축복의 비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완연한 봄이 되었다. 마을 어귀의 매화나무 숲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장관을 이루었다. 꽃비가 내리는 길 위로 다정한 부부의 모습이 보였다.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훤칠한 사내와 고운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단아한 여인이었다. 강우와 서연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리를 거닐었다.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허리를 숙여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대감마님, 마님, 봄놀이 나오셨습니까? 올해는 매화가 참 곱습니다요. 사람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혐오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강우의 흉터를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흉터는 그저 흉터일 뿐 그 사람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강우 또한 사람들에게 가볍게 묵내로 화답했다.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언덕이 정자에 올랐다. 발 아래로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을 그들의 머리 위로 흩뿌렸다. 서연이 강우의 옷깃에 묻은 꽃잎을 떼어주며 말했다. 서방님, 저 꽃들을 보십시오.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뎌냈기에 저토록 붉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우리네 인생도 저 매화와 같지 않겠소.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이토록 달콤한 줄 몰랐을 것이요. 그는 자신의 왼쪽 뺨을 쓰다듬었다. 예전에는 이 흉터가 저주인 줄 알았소. 허나 이제는 알겠소. 이것은 그대를 만나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 거쳐야 했던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강우는 서연을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미소 속에서 흉터는 묘하게도 강인한 매력으로 승화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요. 허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향기야말로 진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겠소. 서연이 덧붙였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방님을 괴물이라 불렀으나 제게 서방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서방님의 고결한 영혼은 상처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은 신뢰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강우가 서연을 뒤에서 감싸 안으며 먼 산을 응시했다. 갑시다, 부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소.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곳간을 열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하지 않겠소. 그대가 내 곁에 있다면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소. 서연은 그의 가슴에 기대어 편안히 눈을 감았다. 네, 서방님.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괴물과 재물로 시작된 비극적인 인연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연으로 완성되었다. 매와 향기 그윽한 언덕 위에서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지 않고 서로를 알아보는 따뜻한 마음에 있음을 증명하며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갔다. 검은 먹구름이 낮게 깔린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져 내렸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지붕을 때리고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찢어 밝힐 듯 번뜩였다. 그 요란한 자연의 포효 속에서도 강우의 귀에는 오직 단 하나의 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다. 안채의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여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쥐어짜내는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강우는 팻마루 앞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들이치는 빗물에 젖어 있었으나 그것이 비인지 식은땀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5년 전 그 끔찍했던 화재의 밤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공포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자신의 등 뒤에 흉터를 남긴 화마보다 지금 저 문 너머에서 사랑하는 여인이 겪고 있는 산고상쿠가 그에게는 더더욱 무시무시한 지옥이었다. 나으리, 제발 진정하십시오. 산모가 불안해합니다. 늙은 유모가 대야에 뜨거운 물을 담아 나르며 간곡히 만류했으나 강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젖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서연아, 제발 무사해야 한다. 내가 너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 심장을 꺼내겠다. 강우는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자신의 아이를 갖는다는 기쁨은 잠시였고 10달 내내 서연이 입덧으로 고생할 때마다 그리고 배가 불러와 숨쉬기 힘들어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저주받은 괴물의 피가 아이에게 이어지면 어쩌나, 나의 불행이 그녀와 아이를 삼키면 어쩌나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폭풍우 치는 이 밤, 그게 달에 있었다. 아, 다시 한번 짧고 날카로운 비명이 들리더니 이내 뚝 끊겼다. 강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숨 막히는 정적. 강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던 찰나. 정적을 깨고 힘차고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응애, 응애.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강우의 귓가에 천상의 연주처럼 꽂혔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땀범벅이 된 산파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고추가 주렁주렁 달린 건강한 아드님입니다. 산모님도 무사하십니다. 산파의 외침에 마당에서 노심초사하던 하인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대감마님 만세. 그러나 강우는 환호할 수 없었다. 안도감이 밀려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는 기둥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오열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강우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비릿한 피냄새와 따스한 쑥 향기가 뒤섞여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아랫목에는 서연이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힘없이 누워 있었고 그 곁에는 하얀 강보에 쌓인 작은 생명이 꼬물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강우를 보자마자 해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정은 변함없이 깊었다. 강우는 무릎을 꿇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고생했소. 정말 고생했소.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짓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우리 아이입니다. 한번 안아보세요. 그 말에 강우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아이를 내려다 보았다. 붉고 쭈글쭈글한 갓난아이. 주먹만 한 얼굴에 눈, 코, 입이 오밀조밀 붙어있는 그 작은 생명체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다. 강우는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나는 안 되겠소. 그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뺨, 그 흉측한 화상 자국으로 향했다가 황급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 손은 거칠고 내 얼굴은 아이가 보고 놀랄 것이요. 이 흉물스러운 얼굴을 아비라고 처음 마주한다면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겠소. 그것은 핑계가 아니었다. 뼈저린 트라우마였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괴물이라 불렀던 기억. 아이들이 그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도망치던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연이 그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갓 태어난 핏덩이조차 이 흉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서연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강우가 기겁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누워 있으시오.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서연은 강우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지난 3년간 강우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던 그 강인한 눈빛이었다. 서방님,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을 때 저는 서방님의 흉터가 아닌 따뜻한 심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그럴 것입니다. 서연은 강보에 쌓인 아이를 들어 강우의 품에 억지로 안겨주었다. 강우는 엉겁결에 아이를 받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세상 그 무엇보다 무거운 존재감이 그의 팔을 타고 전해졌다. 강우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때였다. 칭얼거리던 아이가 눈을 끔뻑이더니 강우의 얼굴을 향해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다. 아이의 시선이 정확히 강우의 흉터가 있는 왼쪽 얼굴에 머물렀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아이의 작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그의 뺨에 닿았다. 울퉁불퉁한 흉터 위를 아이의 손이 톡톡 건드렸다. 강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들려온 것은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미르르,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였다. 강우가 놀라서 눈을 뜨자 아이는 그의 흉터를 장난감이라도 되는 양 만지작거리며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보세요. 서연이 젖은 눈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이는 서방님의 상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기해하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강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강보 위로 흘러내렸다. 5년 전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고통과 절망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흉터 위로 새 생명의 손길이 닿고 있었다. 아이는 아비의 흉터를 괴물의 낙인이 아니라 그저 아빠의 얼굴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꺼끌꺼끌한 수염과 흉터가 닿았음에도 아이는 편안하게 그의 품에 안겨 하품을 했다. 아가야, 내 아가야. 강우는 비로소 소리내어 아이를 불렀다. 괴물은 죽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다시 태어났다.
세월은 다시 흘러 아이가 3살이 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건이라 지었다.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무너졌던 집안과 강우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의미였다. 건이는 강우를 쏙 빼닮아 골격이 장대하고 힘이 셌으나 눈매 많은 서연을 닮아 순하고 다정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우는 마당 평상에 앉아 건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 이것이 하늘천 자다. 강우가 붓을 쥐어주자 건이는 서툰 솜씨로 글자를 따라 그렸다. 그때 대문 밖에서 동네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건이가 붓을 던져두고 쪼르르 대문으로 달려갔다. 강우는 혹시나 아이들이 건이를 놀리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슬그머니 뒤를 따랐다. 대문 밖에는 5-6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중 덩치가 큰 아이 하나가 건이를 보며 물었다. 야, 너네 아버지는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도깨비랑 싸우다가 그랬대. 진짜야?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그러나 잔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강우는 가슴이 철렁하여 나서려 했다. 그때 건이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당당하게 외쳤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도깨비랑 싸운 게 아니고 불이랑 싸워서 이긴 거야. 작은 아버지 구하려고 불 속에 뛰어드셨다가 훈장 받은 거야. 건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부심이 뚝뚝 묻어났다. 훈장? 그게 뭔데? 아이들이 되묻자 건이는 으스대며 말했다. 임금님이 주는 상보다 더 멋진 거야. 용감한 사람 몸에만 생기는 문이란 말이야. 아이들은 우와, 진짜. 하며 건이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강우는 대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훈장이라 서연이 해주었던 그 말을 아이가 그대로 믿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강우는 헛기침을 하며 대문 밖으로 나섰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주춤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도망갔을 아이들이었지만 건이의 용감한 문이라는 말을 들은 직후라 그런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강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강우는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글 공부하다 말고 웬 소란이냐. 이 녀석들 곶감이라도 하나씩 줄 테니 들어와서 놀거라. 강우의 말에 아이들은 와 하고 환호하며 저택 안으로 우르르 뛰어들어갔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서연이 다가와 차를 내왔다. 서방님, 표정이 참으로 좋아 보이십니다. 서연이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우는 찻잔을 들며 미소 지었다. 건이 녀석이 제 아비를 아주 영웅으로 만들어 놓았더구려. 훈장이라니 당치도 않소. 그는 짐짓 타박하는 척했으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숨길 수 없었다. 서연은 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영웅 맞으십니다. 저에게도 건이에게도 그리고 이 고을 사람들에게도요. 그녀의 말대로 강우는 지난 3년간 고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존경받는 유지로 자리 잡았다. 흉년의 곡식을 풀고 억울한 백성의 송사를 해결해주는 그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흉터 뒤에 숨겨진 진정한 덕망을 보았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뛰어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건이는 지쳤는지 강우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다. 강우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부인, 내 소원이 하나 생겼소. 무엇입니까? 서연이 물었다. 강우는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장가를 갈 때 내 며느리들 아이에게는 내 흉터에 얽힌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들려주고 싶소.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었던 한 사내의 이야기를 말이오.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강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분명 아버님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시아버님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바람에 날려온 단풍잎 하나가
강우의 갓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가을이 그에게 수여하는 또 하나의 훈장 같았다. 흉터 위에 새살이 돋고 그 위에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나고 이제는 결실이라는 열매가 맺혔다. 강우의 삶은 더 이상 겨울의 폐허가 아니었다. 사계절 내내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잠든 아이의 숨소리와 서연의 온기 속에서 강우는 비로소 완벽한 행복을 느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그날의 노을은 강우의 붉은 흉터보다 더 붉고 더 아름답게 세상 온 천지를